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8월 7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394화 시작합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뉴저지의 냥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예, 거기는 아직 비 영향은 아직은 없죠? 있었어요. 어저께는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 대표적인 게 그 라우포라고 해서 이렇게 4번 하이웨이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하이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없는데 하이웨이 옆으로 이렇게 절벽 같은 게 있고 그런 데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빗물이 많았으면요. 레인이 세 개가 있는데 오른쪽 두 개 레인에 그 물이 너무 차서 차가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차를 맨 왼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해서 되게 많이 막히고 좀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막힌 것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차가 없더라고요. 뻥 뚫리고. 그래서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예. 무섭게 비가 내렸어요. 예, 원래 허리케인 시즌이 9월인데 지금 8월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도 지금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했지만 허리케인 네비가 바로 정통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계속 비가 옵니다. 저희 동네도.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기후 변화 때문에 빗물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 미주 한인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미국 정치 소식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쏟아진 소식입니다. 문제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에 이집트 수상으로부터 1,000만 불을 받았다는 내용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측 엊그저께. 이집트의 정보기관에서 미국의 CIA 같은 이집트의 정보기관에서 이집트 중앙은행에 전화해서 미국 돈 1,000만 불을 현금으로 자루에 다 넣어라. 거의 2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무거운 어른 한 명 또는 뭐 가벼운 어른 2명 무게죠. 예, 요걸 딱 가지고 어딘가 갔고, 트럼프는 유세할 때 자기가 1,000만 불을 선거 캠프에 주겠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출해 주겠다. 론이었어요, 론. 그리고 딱 정확하게 이 금액이 캠페인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그 대신 끝나면 나한테 도로 가져와야 돼. 1,000만 불.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백악관 초청 받은 사람이 이집트 수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로버트 뮬러 스페셜 카운슬 특별 검사가 이거를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트럼프에서 임명된 바 법무장관 있죠? 윌리엄 바. 이 사람이 스페셜 카운슬 로버트 뮬러한테 이거 수사하지 마. 이렇게 해서 딱 끝난 거예요, 지금. 그 뒤로 쭉 이것이 묻혀져 있다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로 인해서 다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때 이집트 수상이 왜 아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네를 잘 봐달라고 그런 의미인가요? 예, 뭔가 있겠죠. 여하튼 미국에서 이렇게 돈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 예, 그 더군다나 이게 거물급 정치인의 뇌물과 관련된 거다. 이거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미주 한인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계를 뜨겁게 달궜던 두 번째 소식은 카말라 해리스 미국 대통령 후보. 왼쪽으로 보이시는 분은 미네소타의 팀, 러닝메이트죠?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입니다. 예,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미네소타 이 월츠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 상당히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이 월츠 후보는 아주 서민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그 주방위군으로 뭐 10여 년 근무했고 군인으로서 근무하면서 GI 빌에 따른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그다음에 학교 교사 역임하셨고 또 풋볼 코치를 하셨고 뭐 이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서민적이잖아요. 저, 뭐 누가 봐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실히 사는 어떤 아저씨. 예,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참 친근감이 가요. 이분이 연방 하원의원에 뭐 6번 계속 당선되고 또 2019년부터 미네소타 주지사 역임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이번 이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좀 진보적인 분들, 중도적인 분들, 모든 정치인들한테 고루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팀 월츠 부통령 후보의 이 환상의 조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소식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는데 뭐 이런 때 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풍자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양희님? 네, 오늘 제가 우연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제 눈길을 끈 게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공식 웹사이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 포스터예요.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5대 윤석열 정권 출세 비법. 예, 윤석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이렇게 다섯 네. 가지만 하면 된다. 그 얘기네요.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첫째, 부구 일배가 되십시오. 두 번째, 친일파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를 무시하십시오. 네 번째,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연주를 타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보시면 그 예를 보여줬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요번에 노동부 장관 됐잖아요. 근데 예, 아주 뭐 이분은 참, 예, 예, 노동자 탄압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수, 이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짜 예, 예. 목을 뻐근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통일부 장관 김영호,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 김동조, 진실화해위원장 김관동,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위원장 김채환, 한국중앙연구원장 김낙연, 발음이 어렵네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임성근 전 사당장, 김행 이종호 하면서 이렇게 예를 했는데요. 딱 보자마자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동자들을 완전히 탄압하는 김문수고, 방송 통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방송 장악을 위한 이진숙이고, 통일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김영호, 예, 국방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신원식, 일본을 위한 국방을 하는 신원식,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사람들. 예. 그쵸. 아, 지금 예를 보여줬어요. 통일부 장관, 뭐 6.15 북한에 놀아난 것이라고 그랬고, 네, 이 이진숙 사람은 전혀 방통위원장, 통일을 위한 그런 발언을 하는 예, 게 관심이 아니라, 예, 없죠. 예. 북한을 도발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빵진숙, 그 4천 원 새벽 4시에 빵 가게에서 4천 원 빵 예, 산 집 거. 근처에서 사 먹는 그 빵을 그걸 가지고 업무용으로 돈을 썼다고 그러는 게 참 기가 예. 찰 일입니다.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안 하고, 안 하죠. 예, 관심이 없죠. 예,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지난 393화 우리 예. 정치농장에 유튜브 올리는데 조금 좀 극우 성향의 몇 분들이 와서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진수 공통위원장을 뭐 성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해명을 한다면은 뭐라도 누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거나 이러면 막 굳이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댓글 달아주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댓글 다는 어르신들이요, 더
부끄럽고 열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를 누군가를 이렇게 그 네, 댓글들도 보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욕설로 그냥 나가더라고요. 욕설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참 딱해요. 우리 이 김은수입니다. 그 이름이 뭐요? 이거 한동안 되게 예, 알아요. 유명했었잖아요. 무슨 경기도 경기도 도지사 할 지사할 때. 때, 야, 진짜 이 네. 사람이 얼마나 아, 정말. 마음속에 그 그러니까 권위의식하고 그걸로 꽉꽉 찼는지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는지 그러게요. 이해가 안 아, 전 가고 그거 볼 예. 때마다 그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랬잖아요. 아, 법무장관한테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또 한동안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김문수한테 뭐 지금 노동부 장관 하는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한 게 뭐 줄줄이로 쫙 나오던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아니, 그쵸. 언론에다 대고서 다 노동자 탄압하는 얘기를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 참. 네.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김문수. 아, 저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김낙연 발음 한번 해보세요. 김낙년. 예, 어렵네요. 김낙연 예, 예. 한국중앙연구원장 이분이 위안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음. 그리고 또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박근혜 탄핵을 중국 공산당이 한 거라고 또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참 기가 막히네요. 야 정말 그 조국 혁신당이 얘기한 다섯 그 방법 거기 딱 맞는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 극우 네. 일배들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극우 일배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소식 예, 들었죠? 예. 더군다나 아, 지금 한인회에서도 8.15 경축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쵸? 그 준비하고 있죠? 일주일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 소식을 들으니까 허탈한데, 자, 양희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이 네. 일어났습니까? 네. 지금 사진에서 보이듯이요. 뉴라이트 계열의 신입 독립기념관장이 탄생했어요. 김영석이라는 분인데 뭐 현재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한 조국 혁신당에서 말한 그 윤석열 정권에서 출세하는 비법에 아주 딱 들어맞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 두 5대 조건에 번째, 딱 맞아 들어요? 네, 예, 친일파여야 한다고 했죠. 예, 예. 이분이 지금 적이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독립기념관 관장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이 이제 가장 그 뉴스에 많이 나온 게 어떤 친일 행적이 있냐면요. 백선엽 장군 아시죠? 예. 돌아가셨는데 예, 문제가 그분이 많죠. 친일파로 되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 친일 임명 사전에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회에서 이 백선엽을 친일파로 규명을 아, 했는데요. 일본군 그때 납작이가 돼서 독립군들을 그러니까요. 죽였지 않습니까? 예, 천하의 그때 나쁜 간도 놈이지. 예. 특설대에서 그 부역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 블로그에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판을 했어요. 그 비판한 이유가 반민족 행위였다면 이 백선엽 장군이 숙기로 했을 텐데 떳떳하게 스스럼 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이건 떳떳한 자신감에서 행동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논리인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네. 친일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럼 떳떳하게 얘기한 사람은 경찰 다, 자기네들이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은 반민족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친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장난 가지고 그러니까요.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 교언영색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말 네, 있죠. 맞아요. 그런 부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뭔가를 주장한다면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장난,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역사를 바꿔버리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1948년 이전에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독립기념관장을 맡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 구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고 방송 장악을 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는 그런 대통령이라서 또 이런 진짜 한마디로 짓거리를 다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겠죠? 독립기념관장에 왜 이 사람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독립기념관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독립기념관을 좀 보고 가요. 독립기념관이란 독립운동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하며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종합적 학술 전시관이다. 이 지금 내용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웹사이트에서 제가 지금 갖고 온 내용이에요. 개설 목적은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의의 전당이다.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이 독립관장은요. 여기에 민족 문화의 정체성 확립, 국민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독립기념관의 관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민족 정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너무나 중요한데 친일 행위를 하고 친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장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종찬 광복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이유가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도 일본군보다 일본군 밀정에 의해서 희생당한 국민들이 더 많았다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 이런 밀정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예, 그런 하셨는데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예. 네,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저는 이종찬 회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은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독립후회관을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김영석 같은 사람을 독립후회관장으로 앉히면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독립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민족 자체는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 독립기념관 같은 거 세워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엔. 그럼 독립후회관을 만들어야죠. 예. 독립후회관장으로 김영석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더 마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독립기념관 전시관은요, 7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1전시관은 결의의 뿌리에 대해서 돼 있고요. 이거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유산과 국난 극복사를 주제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제2전시관 결의의 시련은 1860년대부터 1940년대, 즉 개항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제3전시관은 나라 지키기, 의병 전쟁과 애국 계몽 운동으로 대표되는 구한말의 국권 회복 운동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제4전시관 결의의 함성은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 독립 운동인 3.1 운동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제3전시관에서요. 그 안중근 의사 의거를 비롯해서 을사늑약 이후 국권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매국노와 침략자들을 처단하는 의사와 열사들의 투쟁 과정을 이 제3전시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5 전시관 나래 되찾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조국 독립을 되찾기 위해 국내 각지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고요. 제6 전시관은 새나라 세우기,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가, 민중의 항일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제7 전시관 함께하는 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조국 광복을 위해 국내에서 전개된 다양한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체험 전시관이에요. 이거를 보면요. 독립기념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친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독립기념관 임원들, 독립관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니까 관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한 명을 두는데 이거는 독립기념관법 제7조 제1항에 있고요.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래서요, 보통 많은 경우가 이렇게 아까 이종찬 강복 회장님 같은 분들의 그런 추천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요번에도 추천을 아마 지난 2월 때부터 이전부터 추천을 받았었고 추천을 했던 분 중에 김구 선생님 손자와 강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다 배제를 시키고 이 사람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뭔가가 전에는 어떤 분들이 임원이 됐을까요, 과연? 네, 이거는 제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면 이사장 보면 아시지만 뭐 독립운동가, 뭐 백범 김구의 차남,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 그 한국 강복군에서 활동했던 분들, 조선의용군가 뭐 그런 분들, 그리고 광복군, 독립 독립군, 예, 네, 그런 분들의 예, 다 그런 후손들이, 분들이 예,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네네. 다음 장도 보면은 관장. 독립 예, 기념관장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안충생, 안중근 의사의 종질, 최창규, 최익현의 현손,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몇 분은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독립운동가 자손들 이렇게 가족들이라고요. 그래요. 무슨 이분들의 정치 상향, 뭐 정당이 뭐 보수 정당인지 민주 정당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독립운동과 분명히 직결된 분들의 후손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게 네. 올바른 올바른 인사죠. 이런 것들은. 예. 그쵸. 이랬던 이런 이 자리인데 그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종찬 강북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네. 건국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하려 그러면 정말 큰 일이 되거든요. 아까 이 보시면 독립기념관이요. 1986년도에 국민 으로 모여서 만든 아, 거였어요. 그거 기억나요? 저희들 그 네. 당시에 학생 때 뭐 돈을 걷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9만여 점의 유물이 전시가 돼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7개의 전시관에서 이 독립운동 관련돼서 많은 유물과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다 왜곡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948년을 건국 일로 잡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1919년도를 우리는 건국의 기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3.1운동 역사에서 그렇게 난 날. 예. 네. 그게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보다는 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임시정부도 있지만 꼭 그것보다는 그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했던 그때 그 정신을 이념적 기초로 삼겠다는 의미로 음.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로 삼 거거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국일을 1948년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항일과 자주 독립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일을 하는 친일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시해서 지금 뉴라이트가 함께 누군가는 이 역사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서서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본의 사도 광산 국제 유형문화재에 등록을 할 때 우리 조선인들이 거기에서 희생당한 일들을 싹 지워버리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에 동의를 한 윤석열 정부. 독립기념관에 독립을 후회하는 사람을 관장으로 앉히는 윤석열 정부.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세한 자료와 함께 좋은 말씀 해주신 양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